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보다 네 동생을 더 사랑해. 집이랑 돈은 그이에게 넘기고 넌 그냥 나가. 내가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해뒀다. 그이는 네 동생이 가질 테니 집과 돈은 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주저 말고 남겨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머니는 제 남편을 여동생에게 넘기라고 말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썰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씀하셨죠. 얘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네 동생은 지금 그이의 아이를 가졌어. 너보다는 네 동생에게 그이가 더 필요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단독주택 다이닝룸은 평소 어머니가 즐기시는 값비싼 차향기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고기 냄새와 배신의 악취만이 진동했습니다.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가 10초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던 살짝 불러온 배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 남편이었던 사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에게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여동생의 다른 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보, 제발 소란 피우지 마. 그가 마치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처제는 지금 임신 4개월이야.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 저는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개월이라니. 내 동생이랑 4개월. 아니, 그 이상을 잤다는 거야?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잔인하게 비틀린 입꼬리였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니. 기간이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거야. 진짜 가족 말이야. 언니는 그이에게 절대 주지 못한 걸 난 줬잖아. 그 말은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던 우리의 투쟁에 대한 직격탄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임신 테스트기 음성 결과들, 제가 남편의 품에서 울 때마다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삭여주던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라면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뺨을 때리고 쫓아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얘야, 현실을 직시해라. 넌 커리어 워먼이잖아. 항상 출장 다니고 회사 일에만 미쳐있고 넌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네 동생은 연약하잖아. 걘 부양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손주야. 내 피부치라고. 저도 엄마 피부치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아버지께서 투덜거렸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드시더군요. 하지만 너희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지 않니? 너희 둘 사이가 멀어진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자네는 처제랑 있을 때 행복해 보여. 저들을 좀 봐.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커플의 흉내내는 기괴한 패러디 같았습니다. 내 남편과 내 여동생이라니. 구역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정리에 대해 의논해야지. 그이가 그냥 월세방으로 들어갈 순 없어. 아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 네가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우린 생각한다. 집은 그이와 동생에게 넘겨줘. 거긴 학군도 좋고
우리 집이랑도 가까우니까 우리가 아이 보는 걸 도와줄 수 있잖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집에서 저보고 나가라고요? 제가 산 집이에요. 대출금도 제가 갖고 있다고요. 그건 그의 집이기도 해. 어머니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법 몰라?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건 50대 50이야. 게다가 넌 돈 많잖아. 다른 집 하나 더 사면 되지. 욕심 부리지 마라. 보기 흉하다. 욕심이라니. 저는 모든 비용을 다 댔습니다. 부모님의 차 할부금도 제가 갚았습니다. 여동생이 대학 졸업을 3번이나 실패할 때마다 학비를 댄 것도 저였습니다. 한 푼도 못 벌어오는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댄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집을 지키고 싶어하는 제가 욕심쟁이라뇨. 갈 거예요. 저는 핸드백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끈애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문 밖으로 나가면 남편이 권위적으로 보이려 애쓰며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떠났는지 증명하는 꼴이 될 거야. 넌 차가워. 넌 사람 목숨보다 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난 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벽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잤다는 게 문제라고. 쉿. 어머니가 쉿 소리를 냈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괴물들의 식탁이었습니다. 배신을 조장하는 부모님, 내 인생을 훔친 여동생, 반역자가 된 남편. 집은 절대 못 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도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결국 하게 될 거야. 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 이 가족을 영원히 잃게 될 테니까 옳은 선택을 해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언니답게 굴어. 저는 뒤돌아 뛰쳐나왔습니다. 다이닝룸의 따뜻한 불빛 따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쉴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현관 매트 위에서 산산조각 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비는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미끄럽게 만들 뿐이었죠. 저는 차로 비틀거하며 걸어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만이 아니라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제가 산 차에 가죽 시트라는 성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씁쓸하게 그 사실을 상기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핸들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진입로를 빠져나와 평생을 착한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집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운전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 들어서자 와이퍼가 유리를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현실의 허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농담일지도 몰라. 지독하고 뒤틀린 몰래카메라 같은 거. 어쩌면 침대에서 남편 옆에서 깨어날지도 몰라. 그에게선 따뜻한 삼나무 비누 냄새가 날 거고 이 악몽에 대해 말하면 그는 웃으며 나를 안아줄 거야. 하지만 여동생의 손이 그녀의 배 위에 얹혀있던 그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뻔뻔함,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태도.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정처 없이 운전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긴 네온 자국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반짝이는 전망 좋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정막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난 4개월을 머릿속으로 되감아 보았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까지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고 했던 날들, 주말마다 부모님 댁 리모델링을 도와드린다고 갔던 날들, 그는 부모님 댁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와 함께요. 그들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 식사에 갈 때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비용을 대는 멍청한 여자를 보며 제 무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인 소리였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때까지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낭비해버린 지난 10년을 위해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아이와 여동생이 가진 그 아이를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자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여자의 한심하고 절박한 타협이요. 어쩌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제 머릿속에서 작고 배신적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픈 메리지 동의한다면, 어쩌면 내가 그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준다면. 아니, 조수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컵홀더에 구겨진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2주 전 날짜가 찍힌 보석상 영수증이었습니다. 참팔찌였습니다. 전 참팔찌가 없습니다. 여동생 거죠? 저녁 식사 때 그녀의 손목에서 새로운 은색 체인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그녀에게 보석을 사준 겁니다. 슬픔이 더 차가운 무언가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라는 그의 결혼 서약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확실히 부유할 때 부분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주니어 회계사였고 그는 막 떠오르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며 임원 승진을 위해 달리는 동안 그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그는 분개했습니다. 넌 내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어. 돈 문제로 싸울 때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넌 날 직원 취급해. 그때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자존심을 달래주기 위해 그의 컨설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돈으로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언니답게 굴어라. 그건 제 존재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동생은 예민하잖니. 동생은 도움이 필요해. 넌 강하잖아. 강하다는 건 이용당한다는 것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공하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짐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족의 노새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5통, 남편에게서 온 문자 하나, 드라마 그만 찍어, 돌아와서 이사일정 의논해. 이사일정? 그는 이미 제 가구들을 그의 새 인생에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습니다. 눈은 건조하고 까칠했습니다. 가슴에는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공허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부정은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뱃속에 얹힌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내 집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내 돈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항상 굽히고 들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절하니까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러 가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사수하기 위해 내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시내 오피스텔 따위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냄새가 나더라도 내 침대에서 잘 겁니다. 내일 저는 딸이나 아내가 아닐 겁니다. 내일 저는 기업의 CFO로서 그들 인생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왜 당장 식탁을 엎어버리고 집에 불을 지르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가족의 서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첫째였고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여동생은 8년 늦게 태어났고 조산하라 병약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얕은 숨을 내쉬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태양이었고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조용히 해, 동생 자잖아. 그 장난감 동생 줘, 울잖아. 넌 새 신발 필요 없지? 동생은 교정 깔창이 필요해. 저는 제 욕구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걸 일찍 배웠습니다. 제 역할은 여동생의 행복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제 16살 생일이 기억납니다.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낡은 중고차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올 레일을 받으면 모은 돈만큼 보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자랑스럽게 성적표와 현금이 든 병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을 보더니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특유의 그 부드럽고 동정어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좀 생겼어. 동생이 치아 교정을 해야 해. 비싼 걸로. 그리고 댄스 캠프도 가야 하고 지금 여유 자금이 없구나.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동생은 자존감이 낮아. 교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야. 넌 버스 타면 되잖아. 그게 자립심도 길러주고 좋아.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동생은 교정을 했고 댄스 캠프를 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다며 이틀 만에 캠프를 그만뒀습니다. 돈은 날아갔죠. 저는 매칭 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뒤 제 힘으로만 그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것이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일했고 동생은 받았습니다. 최악의 사건. 그녀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경고가 되었어야 했던 사건은 제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 때였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샀습니다. 식당에서 더블 시프트를 뛰며 마련한 돈이었죠. 비닐에 쌓여 옷장에 걸려있던 그 드레스는 제가 아름답고 특별해질 수 있는 단 하룻밤의 상징이었습니다. 파티 이틀 전 집에 돌아오니 당시 10살이던 동생이 제 방에 있었습니다. 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바닥에 질질 끌리는 드레스를 길다고 가위로 밑단을 엉망으로 잘라놓은 채였습니다. 공주놀이를 하며 빙글빙글 돌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생은 비틀거렸고 가위가 드레스 상판을 길게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망가진 드레스와 동생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보시고는 동생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향해 돌아서셨죠. 네가 동생 손 닿는 곳에 두지 말았어야지. 쟤는 아직 애잖아.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망친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못 입게 됐잖아요. 핀으로 고정하면 돼. 엄마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과민 반응 좀 하지 마. 네가 소리쳐서 동생 울잖아. 그랬습니다. 동생은 가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저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핏이 맞지 않는 빌린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갔습니다. 동생은 제가 소리친 트라우마를 달랜다며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역학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장학금과 대출로 주립대에 갔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돈으로 사립대에 갔습니다. 그녀는 중퇴하고 미용학교에 갔다가 또 중퇴하고 유럽으로 1년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자 때문에 죽겠다며 저에게 갚아달라고 부탁한 신용카드로 다녀온 여행이었죠. 넌 이제 번듯한 직장도 있잖니. 저는 갚았습니다. 그게 그림자 아이의 병입니다. 돈을 충분히 내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골든 차일드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죠. 저는 그들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습니다. 자기네 가족 진짜 이상해. 첫 크리스마스 때 동생이 산더미 같은 선물을 뜯어보는 동안 제가 달랑 달력 하나와 양말 한 켤레를 받는 걸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챙겨줄게. 나랑 있으면 당신은 절대 이순이가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본질적으로 남자 버전의 제 동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하고 권리의식에 쩔어있고 숙주를 찾는 기생충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 가족의 역학관계로부터 저를 구해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관대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고는 잭팟을 터뜨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가 언니답게 굴어라 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의 세뇌가 발동했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억눌린 분노도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6살이 아니었습니다. 집이나 사랑을 그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CFO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해고하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은 불량 투자이자 유독 자산이며 이제 청산해야 할 때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차갑고 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잠깐, 습관적으로 남편의 온기를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현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있겠죠?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홈오피스, 아니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오피스라고 불렀던 게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꽤 매력있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가 날아오르는 동안 그는 정체되었습니다. 제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아 그는 1년 동안 집 한 채도 못 팔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죠. 내가 둘이 먹고 살 만큼 버니까 좀 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봐.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쿠션을 깔아줬더니 그는 거기서 5년짜리 낮잠을 자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재포장했습니다. 링크드인과 게시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가끔 친구 만나 점심 먹으며 실현되지 않을 아이디어만 떠드는 모호한 직함이었죠. 그는 생활비 분담을 중단했습니다. 공과금도 안 내기 시작했고 신규품도 안 샀습니다. 서서히, 교활하게 제가 유일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덜 벌수록 더 거만해졌습니다. 방어기제였죠. 자신이 작게 느껴지니 크게 행동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제 소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명품 정장을 산 거야? 제가 사준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서 그렇게 물었죠. 당신은 너무 물질적이야. 일만 너무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있어.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듯이요. 그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와 뜯지 않은 우편물이 엉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카드 연체, 독촉장, 과속 과태료 고지서도 있었네요. 그리고 부산의 최고급 리조트 팜플렛.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 회사 워크숍으로 갔던 그 리조트였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집에 남았었죠. 노트북을 켜고 생활비를 넣어두는 공동계좌 내역을 띄웠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간 날짜와 겹치는 부산행 비행기표 2장, 그리고 디럭스킹 내역. 제가 회의실에서 우리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안 그는 제 여동생을 데리고 거길 갔던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여동생과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셨던 겁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단순히 잠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자금을 댄 꼴이었습니다. 그는 제 수모를 제 돈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계속 팠습니다. 현금 인출내요. 30만 원, 20만 원. 가계부 앱에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날짜를 보니 8월 12일, 동생 생일, 9월 5일, 동생 차 고장난 날, 10월 31일. 그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녀의 생활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초라하게 만들어. 지난번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때 그가 말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집안의 주인처럼 굴잖아. 그러려던 게 아니야.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대답했죠. 난 그냥 우리가 안정적이길 바라는 거야. 안정적인 건 섹시하지 않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게 섹시한 거야. 넌 내가 필요 없잖아. 그가 맞았습니다. 전 그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필요했죠. 동생은 밑빠진 독 같은 욕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인정이 필요했고,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도 못 구하면서 제 자원을 이용해 동생을 구하는 척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생적인 공생관계였죠. 그는 큰 남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동생은 공짜로 편승하고. 노트북을 쾅 닫았습니다. 슬픔은 증발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명료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질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며 제가 사준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최고 사양 게이밍 컴퓨터, 인체공학 의자, 벽에 걸린 유명 선수 사인 유니폼. 그는 거머리였습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머리.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관대하니까 멍청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니까 계좌를 안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전 CFO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그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일어섰습니다. 우는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감사관이 입장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걸어 들어왔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은커녕 귀찮은 심부름 때문에 짜증난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팔에는 납작하게 접은 박스 뭉치를 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있었네? 계단 위에 있는 저를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잘 됐어. 빨리 진행하자. 저는 3년 전 직접 사포질하고 칠한 난간을 타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뭘 진행한다는 거지? 이전 절차 말이야. 그가 현관에 박스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처제가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 불안해한다고. 태교에 안 좋아. 이번 주말까지 여기 정리하고 들어와야 내가 아기방을 꾸미지. 저는 마지막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집에는 아기방 못 꾸며. 그가 눈을 굴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장모님한테 당신 까탈스럽게 굴 거라고 내가 말했어. 이봐, 우리 어른답게 굴자. 이 집 방 4개잖아. 혼자 쓰기엔 너무 커. 당신은 어차피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처제랑 나는 가족을 시작하는 거야. 공간이 필요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논리적?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논리적인 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계산으로는 고가도로 밑박스 집 정도 되겠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매력은 증발하고 그 밑에 있던 아그가 드러났습니다. 돈 내기 좀 그만해. 당신 가진 게 그거밖에 없지. 당신 돈. 그게 당신을 남들보다 잘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게 대출금을 갚고 있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한 번도 안 한 그거. 나도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어. 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일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했잖아. 내 동생이랑 잔 게 정서적 지원이야?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녀와 잔 건 그녀가 날 인정해주기 때문이야. 그가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통했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녀는 날 통장이 아니라 남자로 봐준다고. 당신이 날 밀어낸 거야. 당신은 차갑고 거리가 멀고 사실상 불임이잖아. 그 단어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불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시험관 주사, 호르몬제, 매번 실패할 때마다 느꼈던 끔찍한 절망감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 고통을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몸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 그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처제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됐어. 어쩌면 이게 신호일지도 몰라. 우린 애 가질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자연히 알았나 봐. 뺨을 맞는 게 덜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보며 이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제가 필요로 했던 종결이었습니다. 여기엔 사랑 따윈 남아있지 않았고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만 있었습니다. 짐싸,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 옷, 세면도구만. 전자기기는 안 돼. 가구도 안 돼. 그리고 차는 절대 안 돼. 웃기지 마.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부부 공동재산이야.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 집 포함해서 모든 것의 절반은 내 거야. 당신 퇴직연금도. 결혼했으니 당신 것도 내 거지.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 합의 조건으로 집 명의 넘겨주면 당신 퇴직연금은 안 건드릴게. 아니면 법정 가서 당신 회사 주식 절반까지 다 가져올 수도 있어. 선택해. 그는 저를 외통수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안다고 생각했죠. 옷 사라고 했어. 제가 반복했습니다. 1시간 뒤에 자물쇠 바꿀 거야. 자물쇠 못 바꿔. 여긴 부부 거주지야. 사실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꿀 수 있어. 정 억울하면 경찰 불러. 경찰한테 내 남편이 임신한 내 동생인 상간녀를
내 집으로 들이려 한다고 설명하면 아주 볼만하겠네.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그는 박스를 챙겨 위층으로 쿵쿵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쾅쾅 닫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전략을 시인했습니다. 협박. 그는 집을 얻기 위해 제 은퇴 자금을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법인 엘러스위에 대해 몰랐습니다. 집이 기술적으로 제 명의도 그 사람 명의도 아니라는 걸요. 차가 회사 리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체커를 두고 있었지만 저는 4차원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그가 여행 가방 3개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챙겼더군요. 그냥 가져가게 뒀습니다. 그를 쫓아내는 값치곤 쌌으니까. 내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그가 나가면서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도 내 편이야. 모두라 내 편이라고. 넌 엑셀 파일이랑 고양이만 끌어안고 늙어 죽는 외롭고 비참한 노처녀가 될 거야. 잘 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데드볼트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체인락까지 걸었습니다. 크고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휘본부인 부모님 댁으로 가서 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나르는 원숭이라고 부르죠. 나르시시스트가 희생자를 괴롭히기 위해 조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 가족은 그야말로 공군부대였습니다. 그가 떠난 지 10분 만에 문자 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얘기 들었다. 임신한 여자 아빠를 길바닥으로 내줬다니 실망이다. 양심도 없니? 사촌 마이크. 누나 그냥 집 형 줘. 누나 부자잖아. 쪼잔하게 구지 마. 할머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들의 서사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버전에서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갈라놓는 복수심에 불타는 부자 아내였습니다. 분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매간의 배신도요. 오로지 죄 없는 아기와 저의 이기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히 해결책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일이었고 참조에 어머니, 남편, 동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네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던 그 일을 내쫓다니. 비싼 변호사 써서 가족 돈 낭비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가족으로서 합의한 제안이다. 지금 즉시 집 명의를 그이와 동생에게 넘길 것. 미래의 조카를 위해 5년 동안 그이에게 생활비 지급할 것. 널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했으니.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뭘 희생해? 콜 오브 듀티 최고기로? 이 과정에서 동생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0만 원 지급, 신속한 합의, 이혼 동의. 그 대가로 그이는 네 회사 주식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음. 이건 관대한 제안이야. 거절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네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증언할 거야.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져라. 질투 때문에 죄 없는 아기를 벌하지 마. 아빠가. 화면을 쳐다보는데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동생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주라고? 내 돈으로 훔친 남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그리고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위증까지 하겠다는 부모님. 그 뻔뻔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죄책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들을 기쁘게 하려 노력했던 제 삶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미친 듯이 답장을 썼습니다. 제정신이에요. 그가 바람 피웠잖아요. 내 동생이랑. 하지만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감정적인 반응. 내가 말려들고 논쟁하고 애원하는 거. 논쟁한다는 건 협상한다는 뜻이야.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아.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이메일을 출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출력했습니다. 홈 오피스로 가서 남편의 횡령 내역이 담긴 은행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부산 여행 영수증도요. 물리적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전쟁이라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아버지.
집 전화도 울렸습니다. 끈질기더군요. 집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고 제 이너서클에 전화만 울리게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목록은 아주 짧았습니다. 갑자기 고립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 동생, 부모님, 친척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이웃들도 저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 이야기 속의 악당이었고 진실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기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진실을 인정하려면 동생이 가정 파괴범이고 남편이 실패자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저를 괴물로 만드는 게 쉬웠겠죠. 창가로 가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군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그때 마치 제 절박함이 소환이라도 한 듯 노란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한 여자가 거대한 호피무늬 여행 가방과 젖은 우산을 들고 씨름하며 내렸습니다. 조이, 제 대학 룸메이트이자 결혼식 날 이거 5년 본다. 근데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했던 친구. 그녀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 연락도 못했는데 그녀가 마치 전장에 도착한 장군처럼 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가방을 떨어뜨리더니 제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네 동생 인스타그램에 기적의 아기 포스팅 봤어. 시체 묻는 거 도와주러 왔어. 비유적인 의미든 실제든 나 삽 가져왔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이는 저를 거실로 끌고 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제가 특별한 날 마시려고 아껴뒀던 와인을 땄습니다.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야. 2잔 가득 따르며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네가 드디어 정신 차린 날. 우리는 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이는 이메일을 보더니 격분했습니다. 동생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네 남편이랑 잤잖아. 걔가 느껴야 할 유일한 고통은 인간 쓰레기라는 수치심뿐이야. 부모님이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겠대. 내가 학대했다고. 하게도 조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넌 피해자가 아니야. 넌 은행이야. 그들은 지금 겁먹은 거야. 돈줄 끊길까봐. 네가 패를 다 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너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라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없고 동생도 백수고 부모님은 은퇴 후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사십니다. 남편이 집을 원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 그래? 조이가 물었습니다. 설마 그 찌질이 이름을 명의에 넣은 건 아니지?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전에 샀어. 그리고 명의는 법인 밀러 홀딩스 LLC로 되어 있어. 내 직업 때문에 책임 소재 피하려고 그렇게 해뒀지. 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전 계약서 썼지? 썼어. 당시 상사가 강요해서. 남편은 돈 관심 없다는 거 증명한다고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 그거 찾아. 조이가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서류를 찾아서 요새를 짓고 내일 핵미사일을 날리는 거야. 새벽 3시까지 우리는 산더미 같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바라에게 준 선물 내역, 위치 정보를 확인한 불륜 타임라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정행위 시 재산분할 청구권 박탈 조항이 있는 혼전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조이가 마지막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으로는 안 돼. 박살을 내야 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걔네가 다 가져갈 거야. 감정 빼고 법대로만 해.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상호 같은 변호사가 필요해. 가족법 전문 말고 기업 사냥꾼 같은. 다이애나 스털링. 조이가 말했습니다. 내 사촌 이혼 소송 맡았던 변호사인데 바람 피운 남편들 씹어먹는 사람이야. 아침 9시에 약속 잡아줄게. 아버지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답장 기다린다. 우리가 거기로 가게 만들지 마라. 이번엔 답장을 쳤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합니다. 전송 후 차단했습니다. 좋아. 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자. 내일은 전쟁이야. 다음날 아침 다이애나 스털링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마천로 40층에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은행 금고도 뚫을 것 같은 눈빛을 가진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전 계약서 철통 같네요. 사조 B항 부정행위 입증 시
유책 배우자는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고 위자료도 포기한다. 그리고 여기 부정행위 정의에 정서적 외도와 금융 부정행위도 포함되어 있네요. 남편분, 이거 안 읽었죠? 네. 법률 용어 머리 아프다고요? 우리한텐 다행이군요. 자, 집은 법인명이라고요? 남편 이름을 법인정관에 올린 적 있나요? 아니요. 공동자금으로 대출금 갚았나요? 가끔요.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혼동의 여지가 있어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이어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내밀었습니다. 공동계좌의 모든 돈은 제 월급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남편은 5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었고 오히려 도박, 동생 선물, 여행 등으로 돈을 빼다 썼습니다. 다이애나가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부부 파트너십에 위탁된 자금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용했군요. 그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기여도는 이 절도행위로 상쇄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2년은 걸립니다. 부모님이 증언할 거고 진흙탕 싸움이 될 거예요. 상관없어요.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녀가 허니트랩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이고 약하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원해서 안 달랐다고요. 그걸 이용합시다. 합의서를 작성할 건데 겉보기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빠른 이혼.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결혼할 수 있게. 하지만 작은 글씨로 혼전 계약서와 법인 소유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넣을 겁니다. 그들이 서명할까요? 읽지 않거나 자기들이 이득 본다고 생각하면 서명할 겁니다. 남편은 당신 회사 주식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도박빚이랑 횡령권으로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주식 포기하라고 하면 덥석 물 겁니다. 집은요? 법인 소유로 남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혼 확정 시 남편은 퇴거한다고 명시하되 마치 잠시 머무는 것처럼 모호하게 문구를 짤 겁니다. 그들은 도장 찍기 전까지 자기들이 이긴 줄 알 거예요. 다이애나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동결하세요. 카드 정지하고 월급 계좌 바꾸세요. 그가 눈치챌 겁니다. 그러라고 하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파티는 끝났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는데 알림이 떴습니다. 그가 커피 2잔을 사려다 실패한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 여보, 오늘은 현금 써야겠네. 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정은 설치되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회사와 부모님 댁 중간에 있는 카페로 잡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풀이인 낡은 카디건을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아내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준 자켓을 입고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아기를 위해서야. 알아요, 아빠.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언니답게 굴기로 했어요. 다이애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베로니카 씨는 소송을 포기하고 즉각적인 이혼에 동의합니다. 또한 남편분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부정 의혹? 그건 컨설팅 비용이었다니까? 어쨌든 다이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오늘부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각자 명의로 된 자산은 각자가 가집니다. 집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편분은 현재 주소지의 거주 상태를 유지하시고 베로니카 씨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 씨는 남편분이 쓴 5천만 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니. 아버지가 그를 찔렀습니다. 받아라. 집도 주고 빚도 탕감해준다잖아. 남편은 서류를 대충 넘겼습니다. 제3자 법인 LLC 소유권에 대한 조항은 읽지도 않더군요. 그저 돈과 집이라는 단어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사각, 사각. 자기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소리였습니다. 다 됐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 출발하자꾸나. 네,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짐 빼러 갈게요. 열쇠는 월요일에 드릴게요. 월요일 좋아.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는 두고 가. 아기 빨래 많을 거야. 저는 입안을 깨물며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카페를 나와 코너를 돌자마자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됐나요? 다이애나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들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는 방금 법적으로 스스로를 퇴거시켰어요. 주말 동안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옷과 보석, 중요 서류만 챙겼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와서 감시하더군요. 동생은 제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남편에게 어디에 그림을 걸지 지시했습니다. 언니, 다이슨 청소기는 두고 가. 나 허리 아파서 무거운 거 못 써. 그래, 두고 갈게. 에스프레소 머신도 라떼 마셔야 해. 그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봐라, 베푸니까 좋지 않니? 넌 가진 게 많잖아. 나누는 게 도리지. 정말 명확해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옛날 열쇠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열쇠공을 불렀거든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렌터카를 타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이 키스하는 게 보였습니다. 투블럭을 가서 차를 세우고 덤불에 토했습니다. 연기는 끝났습니다. 30일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법적으로 남편은 무단 점거자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전화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 결혼식 먼저 하게 두죠. 피로연 끝나고 신혼 첫날 밤에 돌아올 때 그때 칩니다. 잔인하네요. 그들은 내 남편과 미래를 훔쳤어요. 잔인함이 제가 남은 유일한 감정이에요. 토요일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지만 사촌 마이크가 문자로 중계해줬습니다. 동생은 티아라를 쓰고 남편은 술에 취해 투자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혼집, 내 집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2단계 시작하세요. 열쇠공이 자물쇠를 바꿨고 집행관이 현관문에 주황색 퇴거 통지서를 붙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 차림으로 비틀거렸고 동생은 드레스 자락을 끌며 내렸습니다. 왜 불이 꺼져 있어? 동생이 징징거렸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넣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흔들고 발로 차고. 뭐 하는 거야? 나 화장실 급해. 그때 제가 원격으로 조명을 켰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 문에 붙은 주황색 종이가 보였습니다. 밀러 홀딩스 LLC. 이게 뭐야, 베로니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돌을 집어 창문을 깨려 할 때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돌 내려놓으십시오. 내 집이에요. 내 아내가 잠갔다고요. 여긴 법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제부로 퇴거 명령에 동의하셨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짐은 창고로 보냈습니다. 여기 열쇠입니다. 지금 안 떠나시면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 미수로 체포합니다. 동생이 울부짖었습니다. 내 결혼식 밤이야. 다 망쳤어. 그들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라곤 마을 유일의 럭셔리 호텔인 리츠칼튼 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로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냈습니다.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를 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계좌가 압류된 겁니다. 동생이 카드를 냈습니다. 현금 없어?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너 부자라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결국 쫓겨나 부모님 댁 좁은 소파에서 자러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괴물 같은 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얘기합시다. 다이애나가 감사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남편분, 1억 원 횡령하셨네요. 동생분, 작물 취득이네요.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안하죠. 고소 안 할 테니 각서 쓰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당신 도박빚, 세금은 당신 혼자 낸다고 인정해. 그리고 아기,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난임 검사할 때 당신 검사 안 했지? 내가 몰래 했어. 여기 결과지야. 무정자증. 당신 불임이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동생이 더듬거렸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달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파산했고 고향으로 내려가 콜센터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트레이너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혼모가 되어 좁은 아파트에서 부모님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가셨고요. 저는 이제 아말피 해안에서 이 글을 씁니다. 멋진 건축가 루카를 만났죠. 그는 제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그림자 자매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계좌를 닫고 자물쇠를 바꾸세요. 여러분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쾌하셨다면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